그럼 먼저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저 친절하게 인사해 주세요? 네? 거의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매일 나오시는 분들처럼 진짜 소중한 분들이 없습니다. 예, 매일 나온다고 이렇게 되게 만만하게 보시던데.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조 기자 오니까 견제하려고 저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당신 견제해서 뭐 합니까?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이조 기자 오늘 키가 컸어? 아, 좀 내릴게요. 네. 아 불쾌해요. 근데 오늘은 이런 농담을 좀 해도 될 정도로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야수의 심장 형님들은 승리했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예, 오늘까지는 일단 승리했습니다. 음, 그 다우존스 지수 1% 넘게 상승했고요. 네. 1.04%.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2.43% 상승했습니다. 이야. S&P 500 1.68% 올랐는데 차트가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별로 걱정 없이 살까? 좀 더 살까? 그게 더 아니죠. 살까? 더 살까 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네. 이런 아름다운 쭉 차트를 올라가네.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 생각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높았다라는 건데 이조 기자가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약간 선행성을 좀 보이죠. 네. 생산자 쪽에서 물가가 별로 안 세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비자 쪽에서도 이제 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 오늘 발표되는 그 CPI 소비자 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그래요.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는 물가 떨어지는 것도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그 노동 쪽에서 나왔던 실업률이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물가 떨어지는 것도 경기 침체 쪽의 시그널인데 네. 오히려 지금 물가가 좀 내려온 거는 거 봐라 금리 인하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우리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네. 아, 우리끼리 합의 본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금리 낮추기에 부담이 좀 덜하죠. 네. 물가 지수가 좀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타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저기 어디야,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패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투표하잖아요. 얼마 될 네. 것 같은가요? 투표할 때 처음에는 저 아이비들에서 올해 안에 125bp를 뭐 인하를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지수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야 0.5도 안 되고 0.25 정도 인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 나오다가 오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약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 50bp 빅컷을 하는 확률이 53.5%로 조금 더 우위로 갔습니다. 네. 아, 우리 물가 부담 없다. 그러면 이제 금리 충분히 내릴 수 있다. 네. 그럼 우리의 원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이제 네. 물가는 잡혔고 네. 금리는 내렸고 네. 유동성은 공급되는데 뭐 기업의 실적은 좋다. 침체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좋은 다시 희망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6.53%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 허탈하십니까? 아 많이 올랐네요. 우리 야수의 심장 형님들에게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 참 잘들 하십니다 진짜. 잘들 하셔. 아이고야. 애플 1.72%, 마이크로소프트 1.7%, 뭐 매그니피센트 7 많이 올랐고요. 네. 브로드컴도 한 5%, 뭐 AMD 3%, 퀄컴 4%, 뭐 ARM 5.69%, 뭐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스타벅스 많이 올랐죠. 네, 스타벅스가? 네, 스타벅스 왜? 이제 박살났었다가 네. 그 CEO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치폴레에서 CEO 영입하기로 하면서 네. 24.5% 올랐습니다. 와 씨. CEO 새로 들어온다고? 예, 24%가 올라요? 예. 와. 근데 그 치폴레라고 하는 기업 자체에 대한 그 인지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치폴레. 네. 근데 멕시칸 음식 만드는 기업인데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와서 한국 유학생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한 다음에 나 치폴레 먹고 싶어요. 치폴레 좀 한국에 들여와 주세요 하고 국민청원까지 냈던 그 기업이 치폴레인데 예. 그 치폴레를 그렇게 성장시켰던 인물이 이번에 CEO로 스타벅스 CEO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 브라이언 니콜 CEO가 이제 옮겨가게 됐다 그러면서 치폴레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네. 한 7% 넘게 빠졌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중동의 긴장감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네. 어제 드디어 벤츠가 배터리
공개를 했습니다. 아, 이건 사실상 우리가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네. 아, 저희가 처음 했잖아요. 네, 류정 맞아요. 기자가. 유종 기자가 처음 보도를 하면서 단독 이게 보도했죠. 문제가 좀 네. 불거졌었죠. 이게 중국도 중국이지만 CATL도 아니고 페라시스는 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페라시스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네.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제 이주호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마이바흐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그게. 네. 마이바흐조차도 중국산을 쓰고 있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EQS 이게 S 클래스잖아요. S클래스. 아, S 클래스에서도 페라시스를 쓰고 있었던 거고 SUV 전기차 중에 제일 비싼 거. 아니 세단. 둘 다. EQS? 아 네. 아, 참. 마이바흐는 SUV가 맞고요. 네. 아, 마이바흐가 SUV? 마이바흐 SUV에 CATL 배터리가 아,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EQS 세단에 페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고 한국 배터리는 뭐 EQC, EQA, EQB 그러니까 작은 작은 모델. 모델들이죠. 여기만 SK온하고 LG 배터리를 LG는 옛날에 쓰고 요새는 좀 안 쓰고 있고 네. 요새 나온 거는 이제 SK 배터리 정도를 조금 쓰고 있다. 작은 모델에 대해서만. 네. 아니 이렇게 되면 거의 중국차 아니에요, 이제 벤츠? 이제 80%는 중국산 배터리를 갖고 있고 아, 다들 얘기하는 게 1대 주주가 베이징 기차잖아요. 네. 그리고 2대 주주가 지리 음. 쪽입니다. 벤츠는 이제 중국차네, 그죠? 근데 요새 그러니까 생긴 게 네. 그러니까 전 대주주로 국적을 평가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생긴 게 약간 중국스러운 게 있죠. 벤츠 신 모델들이. 예, 네. 예. 음. 그리고 로고 막 엄청 받고. 아, 이게 안 그 돼. 대시보드 보면은 네. 삼각별이 수천 개가 박혀 있고. 대시보드에? 네. 엄청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미등 있잖아요. 네. 후미등에 우리가 브레이크 등인데 네. 브레이크 등이 다 삼각별로 되어 있고 아, 이게 뭐야? 아마 근데 그 디자인이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중국 타겟으로 만든 거 아니야라는 아. 반응을 좀 보이시긴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이름은 이미지 자체가 그죠. 그런 뭐 벤츠산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뭐 성능 뭐 얼마나 더 뛰어나겠어요. 뭐 조금 더 뭐 나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벤츠라는 그 이미지, 독일차 이미지 그거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온다? 이건 이제 같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조금 더 씁쓸했던 거는 음. 우리가 타겟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타겟이 아니다. 아, 우리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자인이 뭐 어떻고 저쩌고 뭐 해봐야. 벤츠가 이래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벤츠는 이제 우리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제일 먼저 손들고 발표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는 현대차, 기아 네. 그리고 BMW가 BMW까지. 손을 들면서 이제 국산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좀 나오는데 야, BMW는 국산이에요, 주로? 우리나라 배터리 써요? 두종 CATL 쓰는 거 말고는 다 삼성 아, SDI를 쓰고 있었습니다. iX1, iX3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삼성 SD. 그래요? 걔네는 작은 차를 중국 걸 쓰고 그렇죠. 좀큰 차는 다 삼성 SDI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전망과 네. 배터리 전기차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악재다라는 전망. 동프로님 하나 골라주시죠. 누구한테 학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한테 네. 지금 이제 배터리에 지금 공개되고 하는 게 예, 예. 당연히 호재죠. 호재지, 이건 호재예요. 아니, 호재 아닐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아, 전기차 전체. 예, 예. 아, 그거는 근데 단기 이슈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 배터리사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요즘에 산업계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 유럽계 쪽에서 자꾸 그 중국산 들고 와가지고 네. 이거에 가격 맞춰달라는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공급 과잉 상황이다 보니까 외면하기도 되게 힘든데 뭐 이런 것들을 계기로 결국은 캐즘을 넘어섰을 때는 이 브랜드력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 이 정도면 사실 호재 일만도 한데 워낙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어제 배터리 화재 테마주가 엄청 움직이더라고요. 화재 테마주는 뭡니까? 배터리 화재 테마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격벽 네. 그러니까 불나도 좀 탈출할 시간 벌어줄 수 있는 격벽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네. 아니면은 배터리 보호막
같은 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보호 소재 네. 이런 거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과충전 막는다고 뭐 PLC 모뎀 넣네만에 그런 얘기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전되는지 안 되는지 그 모뎀 설치하는 거 뭐 요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네. 아니면 2차 전지 진단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게 테마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요새 그 EREV 얘기가 좀 나옵니다. EREV가 뭐냐면은 일정 거리 동안은 배터리로 가고 일정 기간을 엔진으로 가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일정 기간을 배터리로 가고 일정 기간을 그 엔진이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해서 전기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 EREV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한번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는 전기차입니다. 근데 전기차인데 배터리에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발전기를 달고 다니는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에서도 최근에 그 EREV 관련한 연구가 있다. 네. 배터리 캐즘에 거의 배터리를 넘어가기 마지막 단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EREV가 좀 차가 애매합니다.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도 하고 네. 이게 원조는 그 쉐보레 볼트인데 네. 그러니까 쉐보레 볼트가 우리가 타는 그 비볼트가 아니고 네. 옛날에 나온 V볼트.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정 거리는 배터리로 가고 나머지는 아, 가솔린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발전해서 가는. 예, 만들어서 그런 차종인데 이게 뭐 이거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좀 외면을 받다가 그러니까 중국의 뭐 리오토가 유명하죠 EREV로. 근데 이번에 현대차도 그쪽 연구에 좀 착수를 했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를 갖고 있다가 그 전기를 쓰면서 가는 거랑 그건 배터리. 그건 이제 배터리죠. 네. 근데 이제 휘발유든 뭐 경유든 넣어서 그건 이제 발전기 돌리는 거는 예. 한 단계 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거고. 아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니?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집어 넣어도 음. 그 전기는 어디선가 만든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TCO 관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자동차로 갖고 와서 자동차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쓰는 거랑 예, 예. 자동차라는 작은 발전 기관 내에서 기름을 통해 발전해서 다시 이제 전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예. 효율이 많이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전기 만드는 거랑 차 요 엔진에서 만드는 이거랑 좀 많이 아, 떨어질 것 같은데. 너무나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어떡하죠? 근데 뭐 미세리에서. 차이가 있다면 일단 그 휘발유의 에너지 밀도가 좀 높다는 측면이 네.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차만 봤을 때 음.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에 전기 저장하는 것보다 이게 휘발유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충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가 별로 없고 주유소는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유 시간은 빨리 걸린다는 점, 그러니까 충전 시간 이거 보통 얘는 주유라 그러고 얘는 충전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유 시간, 충전 시간이 기름이 좀 빠르고 음흠. 그 주유소가 좀 많이 있고 네. 뭐 그런 측면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EREV가 애매하다는 게 정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제 기존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EREV가 좀 관심을 좀 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중간하다 그래갖고 예전에는 좀 관심을 못 받다가 네. 요새 또 이렇게 전기차의 어떤 안전성 문제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EREV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주선이 이제 지구로 다시 궤도 진입할 때 그때 이제 엄청난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뭐 수천 도까지 올라가니까 그거 열- 이제 막아주는 차폐체. 뭐 차폐, 열차폐 뭐 이런 이제 소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 회사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요새 어제 이미 떴어요? 이미 배터리 떴어? 화재 테마주. 걔네들이요? 배터리 화재 테마주.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예. 아니 근데 이미 그 떴구나. 배터리 화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방 당국에서도 2년 전부터 이미 그 배터리 화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우리가 지금 화재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죠. 시간이 안 맞는다. 방법은 맞는데. 저희 근데 자, 예, 네,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네. 이 얘기 옛날 너무 길게 하는 네네. 것 같아가지고 그 어제 카카오페이 주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예, 어제 진짜 카카오그룹 참 바람잘 날이 없는데 내려갈 때도 별로 없지 않나 이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긴 그래요? 한데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그 개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페이에 네. 중국의 알리페이에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신용 정보를 넘겼다. 건수는
542억 건이다. 개인정보는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한 차례씩 제공됐다.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고객 식별정보, 고객정보, 페이머니 거래 내역, 등록카드 거래 내역, 카카오 아이디, 휴대전화, 이메일, 페이머니 잔고,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카드 개수 등이 포함됐다. 왜 줘 그거를? 그쵸.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줘요 그거를 알리한테? 네, 그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 여기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줘?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뉴스 설명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 제목에서 거의 이제 카카오 그룹의 이미지는 카카오페이의 이미지는 이미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줬을까? 왜 줬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할게요. 네. 근데 귀에는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애플 앱스토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결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할 때 애플이 좀 깐깐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는 NSF 스코어라는 걸 씁니다. NSF 스코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 결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용 평가입니다. 이거 애플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 아, 그걸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NSF 스코어를 산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어야 애플에서는 이걸 열어줍니다. 네. 그런데 애플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NSF 스코어링 시스템, 그 신용평가 시스템이 알리페이께 좋더라.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니네가 앱스토어에 결제를 하려면 알리페이 시스템으로 돌려서 스코어링 점수를 우리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은 뭐냐면은 업무 위수탁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쪽에다 제공할 때 그분한테 이게 동의하십니까?라고 네. 물어보려면은 이거를 이제 저 사람한테 넘겨줘가지고 저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뭘 할 때,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네.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카카오페이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용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앱스토어에다가 그걸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의해서 그 했던 업무 위탁한 거죠. 그러니까 하청업체에다가 이거 스코어링 시스템 좀 만들어라. 네. 라고 위탁할 때는 이제 그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뭐 개인 신용정보법에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일단은 그 중국에 우리나라 4천만 명의 개인정보 500여 건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찝찝한 그렇죠. 500억 건인 거죠. 542억 건. 예. 아니, 한 사람이 몇 번씩 이게 넘어갔네 그죠? 그러니까 거래 내역들이 넘어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야 이 시스템이 보니까 니네 카카오페이 건 잘 못 믿겠고 알리페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 걸로 좀 점수 매겨서 갖고 와봐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는 그 수많은 개인 정보들을 알리페이에 주고 알리페이에서 스코어링 해주면 다시 그거를 이제 애플에 제출을 해갖고 예.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는 분이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카카오페이가 사실 뭐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뭐 카카오 쪽 다 쓰다 보니까 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거고 그럼 카카오페이가 이 정도 우리는 뭐가 있다. 그래서 애플에 이 정도 우리 저 스코어링이 있으니까 요걸 좀 해달라고 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걸 할 생각을 해야지 애플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다 넘겼다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네. 내가 지금 잘못 잡고 있습니까? 아니 뭐 네, 맞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아니 그 뭐 우리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 정도면 충분히 협상력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알리페이를 탐탁치 않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마음속으로. 네.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업무 위탁을 맡길 때 여기서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 잘한다 그러면은 카카오페이가 그걸 직접 하느냐 아니면은 뭐 잘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에서 그 잘하는 업체 이름이 알리페이라는 거. 그리고 알리페이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거. 네. 그리고 알리그룹이 이제 그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그룹이 좀 그쪽에 또 지분이 좀 있잖아요. 카카오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형상화되는 이미지가 되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카카오 쪽에서 해명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받을지에 대해서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이게 얘기가 진행되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게 자잘못이야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제 카카오페이 주가를 5% 이상 떨어뜨릴 정도의 악재다라는 거는 이 법률적인 이슈의 자잘못은 이제 법률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인데 이 사건 자체, 사건이 주는 어떤 임팩트 자체가 카카오그룹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그렇겠죠. 거예요. 네. 제가 어제 그 개인정보 관련된 취재를 좀 하다가 알게 된 게 이 정보를 그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있어서 앞서 이제 권 팀장님이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셨는데 위탁 계약을 맺으면 그러니까 두 개의 기업이 위탁 계약을 맺으면 소비자들 그러니까 제 개인 정보의 주인들의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긴 하거든요. 네. 카카오페이가 얘기하는 아니 이건 우리가 위탁 계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가 알리페이에게 정보를 주고 이것에 대한 심용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위탁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는 법적으로는 맞긴 맞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국내법이다 보니까 해외 기업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카카오페이가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가를 카카오페이는 국내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을 생각해서 좀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이슈예요. 어려운 지금 거죠. 댓글창 보더라도 야 알리페이가 2대 주주라 넘겼다 왜 말을 못해? 라는 분도 있고 야 너 반중 정서 빼고 얘기해! 라는 분도 그쵸. 있고 그래서 사실관계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정도. 알리페이가 2대 주주는 맞고요. 아 그쵸 카카오페이의 네. 1대 주주는 카카오고 예, 예. 2대 주주는 알리. 예, 예. 위탁 계약을 그러니 거기랑 맺었겠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할 말은 별로 없는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이 요구한 거는 또 맞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뭐라 그러실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 뭐 네이버가 아니, 그 라인에서 라인 사태도 사실 이런 걸로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좀 어떻게 다른가?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세 번째 뉴스.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 560억 건 정도를 알리페이 이쪽으로 넘겼다. 예, 예.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H&M 실적 어제 나왔는데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분기에 4천억 벌었고요. 2분기에 6,400억을 벌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돈을 긁어 모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한번 같이 보시면은 2분기에 2조 6천억 아니 얼마입니까? 2조 6천억 맞나요? 10억, 100억, 1000억, 2조 6천억 매출에 6,400억 이익이니까 이익률이 거의 한 6%? 네. 와, 이 정도면 거의 봉이김선달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다들 그 홍해 사태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운임 지수가 워낙 높아졌고 네. 운행 거리도 길어졌고 운행 거리가 길어지니까 배는 부족해졌고 네. 그 탄소 배수 중립 뭐 탄소 감축하려 그러면 배 천천히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줄었고 네. 그 컨테이너 선박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배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운임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짧게 좀 이 얘기까지는 다 아실 테니까 네. 우리 한번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운임 지수가 좋아갖고 실적이 되게 좋은데 네. H&M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H&M 주가가 안 좋은 이유를 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가 많은 오버행 이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피크아웃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전환사채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글로벌 해운사 뭐 머스크라든지 에버그린이라든지 코스코라든지 이게 별로 안 좋아요. 네.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H&M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크아웃 관련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어저께 그 H&M에서 발표한 IR 자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2분기까지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이게 운임 지수가 이게 올라간 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 3분기에서도 그러니까 3분기가 이제 7, 8, 9잖아요. 그럼 7, 8, 9에서 up to 어거스트 9 그러니까 8월 9일까지의 이걸 보여준 겁니다. 운임 지수를.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얘기한 건데 그러면은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분기가 원래 성수기입니다.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쵸.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많이 맞죠?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행사. 네, 연말 행사. 네, 연말 10월 할인 말. 행사. 네, 네, 네. 네. 11월 초인가? 아니 12월 24일. 12월이에요?
예, 예. 블랙 아니 그 저 뭐야 무슨 저 뭐 축제 같은 거 지나고 네. 그 다음 날 아닌가? 크리스마스 때 그쵸,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아 크리스마스에? 네, 네. 미안합니다. 사본 적이 없어갖고. 그때 맞춰서 물건 넘기려면 3분기에 보통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피크인데 아하. 그래가지고 지금 증권업계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조 원 됩니다. 네. 지금이 영업이 6천억이었었잖아요. 그쵸. 1조 원. 네, 와. 1조 원이나 뭐 적게 한 데는 한 9천억 네.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피크아웃일까요? 2개 분기 앞서 피크아웃. 오케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월 말이네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뒤에. 네. 그러네요. 네. 예, 예. 그러면은 3분기는 지금의 거의 영업이익의 거의 더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나오는데 4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피크아웃. 네. 근데 이익은 막 저렇게 많이 벌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시장은 그렇게 위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썩 잘 가진 않는 그리고 거예요. 3분기 더 좋을 건데.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는 HMM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 블랙 프라이데이 여기 이제 추수감사절. 네, 그 다음 아마 제가 금요일- 잘못 알았네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금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사기는 사요? 우리 저 이조 기자는? 저는 직구는 잘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 아 그래요? 네. 우리 저 권 팀장님도 뭐 이렇게 네, 저도 직구 잘 안 합니다. 안 하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주로 사는 편이라.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아, 경제를. 네. 또 저만 또 매국노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뭐 많이 사십니까? 저요? 아니 저는 이제 주로 알리테무니까 아, 아시아계. 증둥데이 뭐 이런 데 아시아 큰 손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뭐지 왜 11월 11일에 그거 하는데 뭐 아, 저 광군제. 네, 광군제, 광군절. 네, 그럴 때 이제 또 네, 이제 그만 사겠습니다 저도. 네, 요것도 이제 아 거기 겁니까? 네, 테무. 아, 자꾸 그래 뭐 사는 얘기 하시길래 또 이렇게 전화 시청자분들이 다들 오늘은 어떤 광고를 빌드업 하고 계신가 다들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너무 기다리시지 않아도 좋은 게 지금 이미 사실은 저희는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옵투스데이라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내일 안 해요. 네. 네. 오. 내일 모레는 다시 시작이고요. 내일 모레는 이제 첫날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눈 건강 세트를 루테인이랑 차지기 이렇게 해서 2호에 맞춰드립니다. 아 무슨 시장 같아. 2호에 맞춰드릴게요 가격을. 대신 이제 어디까지 보고 왔냐? 2호. 예, 2호까지 맞춰드립니다. 유통기한은 임박했죠. 12월 초인가 아마 이때 대충 끝나니까. 네. 지금부터 한 빨리 드시면 뭐 한두 달은 다 드시니까 뭐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드셔도 돼. 제가 볼 때는. 여튼 소비 기한은 이제 12월 4일 뭐 차지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굉장히 맛있는 짜먹는 스타일도 있으니까 요건 한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지나면 내일은 없습니다. 아, 네, 요거 한번 링크 들어가셔서 오늘 마지막 한번 그 기회를 누려보시고요. 오늘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은 내일 모레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그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늘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인 거 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보내드리고 네.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봐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